주세요. 계단에 앉으셔도 되세요. 자, 오늘의 본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강연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약학대학 약학과의 최선 교수님이 해주실 거고요. 오늘 내용은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겁니다. 강연해 주실 교수님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약을 이렇게 만들고 약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컴퓨터의 지금 IT 시대에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데도 컴퓨터의 방법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약간 이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상생활에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화학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다 화학 구조입니다. 사실 화학 구조예요. 이 구조가 무엇일까? 뭐죠? 구조 희한하게 생겼네요. 이 구조는 초콜릿의 성분인 떼온비브로민이라는 성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이제 색을 입힌 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탄소, 질소, 수소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구조로서 떼온비브로민은 우리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죠? 달콤 쌉싸름한 맛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주성분으로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또 도파민 이런 것들이 몸에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관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분이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 구조는 고추 아시죠? 고추? 네, 고추의 매운 성분 혹시 아세요? 캡사이신이라고 하죠. 우리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운맛을 좋아해가지고 뭐 약간 기분을 풀려고 할 때 또 매운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이 고추에 이렇게 매운맛을 내는 주 성분이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건데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긴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 또 질소, 수소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화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매운맛을 내는 주 성분으로서 이게 엔돌핀이라고 몸 안에서 이렇게 몰핀과 같은 엔돌핀의 분비를 자극해가지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맵다 하지만 또 먹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게 이 캡사이신이고요. 옆에 있는 구조는 레스베라톨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게 무슨 과일일까요? 포도죠. 포도의 껍질에서 발견돼가지고 이제 이게 동물 실험을 했을 때 항암작용, 또 항염증 작용, 혈당도 낮추는 작용, 이런 혈압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 포도주도 적당하게 먹으면 또 건강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레스베라톨 이것도 이 환 구조와 이렇게 연결된 구조 이렇게 또 돼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구조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 어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커피나 차 이런데 카페인이 있는데. 카페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조랑 또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환 구조가 연결되어 있죠. 이 화학적인 구조가 갖고 있고 여기 비슷한 것도 있지만 좀 다른 구조도 있고 해서 카페인은 우리 이제 원래 이제 편안하게 하는 느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 활성을 또 높이고 또 노르에피네프린 분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데노신의 활성은 또 줄이고 노르에피네프린 분비 증가시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깨어있게 한다. 각성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자게 만드는 어떤 분들은 이제 물론 카페인을 먹어도 이게 딱 수용체에서 어떻게 또 반응하냐에 따라서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커피를 마시면 여러 가지 몸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졸릴 때 먹으면 또 이렇게 각성작용 때문에 깨어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 이렇게 생겼고 또 다른 거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도파민 들어봤어요. 이게 뇌에 기쁨 또 중심 이런 데에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랑이라든지 열정 또 기쁨 이런 걸 느끼게 하는데 도파민이 큰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것도 탄소, 질소, 수소 이런 걸로 이루어진 물질로서 도파민 이런 물질은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도파민 수용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또 어떤 아주 이렇게 기쁜 이런 신호를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구조는 이 아까 앞에서도 또 나왔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여기 보자. 이렇게 비슷한 모액 구조가 비슷하죠? 이거를 이 화학적으로 분류할 때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뇌 안에 이렇게 세로토닌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수용체랑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또 행복감, 뭐 만족감, 평온함 이런 걸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낮에 또 세로토닌 이게 제가 사실은 뭐 어떤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몸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세로토닌 낮에도 햇빛도 받고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게 활동도 하고 이런 다음에는 세로토닌은 또 저녁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것도 참 놀랍지만 저녁 때 집에 가서 잘 샤워를 하고 씻고 그러면은 또 꿈나라로 가죠. 밤에 일찍 자야지 또 잘 성장을 하는데 밤에 잠을 또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또 물질이 몸 안에서 분비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또 몸 안에서 멜라토닌을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물질로 여기서 전환이 되죠. 몸 안에서 어떠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데도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작용을 하고 그게 또 다른 물질로 전환을 하는 요소로 쓰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왔지만 어떤 도파민은 또 도파민 수용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저도 이제 한국 단백질학회 회장인데 단백질이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하고 이렇게 작용을 해서 수용체랑 작용을 해서 이게 또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짝이 있어요. 세로토닌은 세로토닌 수용체, 또 이렇게 수용체들이랑 만나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몸 안에서도 일어나고 이런 물질들도 다 많은 것이 화학적인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몸 안에도 일어난단 말이죠. 누구랑 만났을 때 꼭 남녀가 아니더라도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만나면 이 친구들 진짜 사이가 좋아요. 혹시 형제인가요? 형제가 사이가 좋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막 이렇게 뭐 지금 젤리도 나눠주고 막 앞에 앉아서 공부도 하면서 아주 지금 행복하게 얘기도 나누고 있어요. 누구랑 만났을 때는 이게 좀 잘 통한다 이럴 때가 있고 반에서도 저 친구랑 나랑은 참 안 통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냥 기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요 안에서 이게 뭐 통한다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 안에서는 여러 밖에서 무슨 자극이 왔을 때 시각적 자극 또는 냄새 또는 뭐 여러 감각적 그런 요소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신호를 전달을 하게 하는데 누구랑 만나면 이게 참 잘 통한다 이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잘 통한다. 물론 이게 뭐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때 몸 안에서 이 화학적인 반응이 잘 일어나는 우리 요즘에는 이런 말들이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누구 배우랑 이렇게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도 남녀 주인공 누구는 케미가 잘 통해요. 뭐 이런 거도 봤죠? 케미가 이제 케미스트리를 뜻하고 케미스트리는 화학이라는 뜻이거든요. 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작용이 되는데 누구랑은 좀 잘 통할 수도 있고 또 안 통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뭐 이러한 물질들이 몸 안에서 나와서 우리는 참 사랑도 느끼게 하고 또 같이 뭐 기쁨도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약을 만드는데 약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제 화학적 물질인데 여러분이 뭐 자연에서 얻어지는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만들어지는 합성 물질도 있는데요. 사실 화학 물질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참 호의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공으로 만든 거는 참 안 좋아요 할 수도 있는데 자연에서 있는 것이라고 다 우리한테 유해하지 않은 건 아니죠. 우리 독버섯도 있고 무슨 뱀 독도 있고 뭐 곤충이 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연에서도 여러 가지 또 뭐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뱀 독이다 뭐 아니면은 벌에서도 봉 독이다 이럴 때 이런 것이 우리는 참 안 좋다 하지만 또 그게 또 치료 효과를 내는 뭐 것으로 바꿔가지고 쓰이기도 하고 적절하게 쓰였을 때는 그 작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현대 의학에 있어서 약을 만든다 할 때 물론 약이 하나의 약물이 만들어지는 거 개발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경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다 경험에 의해 가지고 미국 인디언들이 막 수렵을 하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나무 저 나무 있는데
거드나무 껍질을 어떻게 붙여봤더니 잘났더라. 그러면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가족들, 친구들한테 어디 다쳤을 때 이 껍질 한번 붙여보면 다른 나무보다 이 나무가 잘 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험을 전수가 되고 하는데, 그런 데서부터 나중에 개발된 물질이 이제 아스피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이럴 때 분석화학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자연에서 그전에는 경험에 의해서 쓰이던 것들이 그럼 그 안에서 어떠한 성분이 약효를 낼까 이런 걸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다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성분 분리한 다음에 단일 성분으로 분리해서 다 활성을 체크해 보니까 어떠한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물질을 또 합성을 해가지고, 또 왜냐면은 다 막 채취를 해가지고 막 뽑아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또 노력과 시간과 그렇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일 성분으로 해서 약물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조금 변형을 시켜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어쩌다가 발견된 약물도 있어요. 어쩌다 발견된 약물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세렌디피트라고 지나가다가 누구랑 누구 운명적으로 어쩌다가 만났는데 참 우리 운명의 친구를 만났다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학생이 오늘 만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친하게 지금 옆 친구들하고도 옆에도 좀 보고 그러세요. 만났다가 또 다른 데서 또 만날 수 있어요. 어쩌다가 발견된 약물로 또 되게 유명한 약물이 있습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된 페니실린이라는 게 있죠.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알렉산더 플레밍으로 알고 있어요. 플레밍이 많은 연구를 했겠죠. 그러다가 뭐 이제 이렇게 여름에 휴가를 떠났다가 와 보니까 이 뒤에 막 푸른 곰팡이가 생겼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랬겠죠. 내가 어디 휴가 갔다 오니까 곰팡이가 생겼네. 빨리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다 씻어버릴 텐데 이 사람은 보니까 이게 왜 이런 작용을 할까? 그 자세하게 또 살펴보고서 그게 항균 작용을 한다. 우리가 세균이 침입을 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나중에 이제 더 밝혀진 거에 의하면 그 균하고 저항을 하는 작용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연구라고 하는 거는 꼭 이게 당장에 어디 쓰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것을 탐구를 하고, 현상이 궁금하다. 왜 이럴까? 그런 걸 통해서 뭐 채집도 하고 뭐 산으로 들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책도 보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또 뭐 효용성이 있기도 하고, 바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뭐 적용도 하고 하는데요. 꼭 그게 바로 뭐 상품화가 되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러한 많은 지식들은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또 굉장한 그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플레밍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플레밍은 그 1929년, 8년, 9년 그 발견하고 그게 바로 페니실린을 약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현상을 기전 연구, 메커니즘,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물질이 이러한 작용을, 항균 작용을 하는구나를 알아냈고, 1940년도에 플로리라는 사람이 그것을 그런 과학적인 발견을 사실 그 페니실린이라는 약물로 할 수 있게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무엇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응용해 보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이제 제가 서울역 근처에서 막 회의를 여러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하고서 이제 막 뛰어왔는데요. 그 과제의 주제는 빅데이터, AI, 우리 인공지능 기반한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그 사업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일단은 데이터들이 있어야지,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거를 AI가 이제 핸들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찾아내고 할 수 있는데, 누구는 그런 걸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잘 분석을 하고 그것을 또 응용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오늘 약물에 대해서, 신약 개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하나의 예로다가 이제 간단한 좀 이렇게 직선적인 방법으로 된 것을 보여드리겠지만요. 실제 굉장히 큰 메시지는, 이게 어떠한 한 전공, 이런 화학이면 화학, 뭐 생물이면 생물, 이거 한 전공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머리를 맞대고, 이게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래요. 약물 개발을 한다는 거는요,
오케스트라 혹시 이렇게 합주하고 그러는 거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 무슨 악기를 해봤어요, 학생은? 클라리넷. 오, 엄청 어려운 걸 하셨네요, 학생은. 네. 네? 플룻. 이렇게 학생들이 너무 고급진 악기만 하셨는데 또 다른 학생. 그러니까 이거는 다 클라리넷이나 플룻은 뭐 관악기라고 하죠. 관악기. 그리고 현악기도 있고, 바이올린, 뭐 비올라, 뭐 첼로 이런 것도 있고. 저는요, 우리 이대학 때에 국악반이 있어가지고 국악반 학생들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학생 때는 대금을 했었고 지금은 검은고를 하는데요. 이게 개인 악기로서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합주를 한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또 깊이가 있고 좋아요. 근데 개인도 연습을 잘 해야지 합주를 할 때 거기가 막 이상한 소리가 안 나죠. 그러니까 자기의 각자의 전공, 어떤 사람은 뭐 피아노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건 꼭 악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악기를 할 때도, 합주를 할 때도 각자 전공하는 악기에서 어떤 사람은 뭐 북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꽹과리를 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본인의 악기를 잘 다루는 전문성을 가지고 연습을 잘 해와야지 또 같이 모였을 때 화음이라고 하죠. 음이 잘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뤄내는데, 이게 약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그런 하모니와 비슷해서요. 여러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떨 때는 이렇게 어쩌다 우연히 발견된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이분이 계속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현상을 좀 이상한데 이거를 이렇게 좀 볼까 해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갑자기 정말 뚝 떨어져 가지고 하지는 않죠. 오늘 보여드리는 신약 개발 과정에 있어서 보면 이게 이제 현대적인 방법에서 왔을 때는 보통은 그러니까 질환이 있잖아요. 암이다, 무슨 뭐 알츠하이머다, 뭐 퇴행성 뇌질환이다, 뭐 등등 해가지고, 아니면 염증이다, 뭐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제 병리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럼 병에 대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생리적인 이렇게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가 되고, 또 병적인 상태는 어떻게 다르더라. 세포도, 건강한 세포는 또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죽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세포가 어떤 특이성이 있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시는, 그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떤 질환을 지금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암이다. 그러면 암을 어떻게 극복할까? 아니면 지금 염증을 어떻게 치료할까 했을 때 질환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봐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인류가 질병과는 계속적인 전쟁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무기를 써가지고 어떻게 공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하는 전략을, 여러분 저기 인터넷이라든지 해가지고 이게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시죠? 저는 게임은 잘 못하지만, 이게 인류에 있어서는 전쟁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인류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외부 환경하고 같이, 자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많은 부분을 이제 공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그걸 어떻게 방어하고 조절을 해서 극복해서, 인류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학생은 몇 살 정도까지 살고 싶어요? 응?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언제까지 그 생각은 못 해봤나 봐요. 그죠? 응. 그럼 어머니신가요?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네. 몇 살 정도 살고 싶으세요? 네? 80? 80. 굉장히 소박하게 잡으셨네요. 지금도 기본 80이 이제 우리 평균 수명에서 넘어가고 있고, 아마 100세 시대는 벌써 열렸다.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오래 사는 게 꿈이지만, 아프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래 사는 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에너지도,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외부에서 또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병이 없을 수 없잖아요. 생로병사라고 하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태어나면 늙고 또 병들고 죽는 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병이라고 하는 걸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잘 조절하고 극복해서 살아나가냐 할 때, 질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질환의 요소가 있지만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것도 무슨 수용체다. 그러면 세포 있죠. 세포를 보호하는데 이제 세포막이 있어요. 우리는 세균 같은 거는 세포막에다가 세포벽이라고 하는 또 아주 탄탄한 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거론된 페니실린 같은 거는 세포벽을 만드는 그런 효소를 저해하는 작용을 해서 세포벽이 못 만들어지면 그 박테리아의 세포 내에는 굉장히 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벽이 없으면 이게 탁 터져가지고 뭐 죽는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세포벽을 공략하는 것과 이렇게 좀 차이를 보일 수 있죠.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또 암세포다, 정상세포다. 그러면 다 사람에게 해당하지만 정상인 것과 지금 암세포에 뭐가 차일지 그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디를 공략하면 좋을지 할 때 많은 경우는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를 전달하는데도 뭐 수용체를 비롯한 많은 단백질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효소, 이 세포벽을 만드는 것도 어떠한 효소입니다. 효소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학생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효소, 어떨 때 효소가 나왔을까요? 술은 어떤 사람은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러면 술 먹고 기분 좋게 막 하는데 어떤 분은 술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그거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라고 하는 효소로서, 술은 알코올이에요. 에탄올이 주성분인데 에탄올이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라는 걸로 산화가 되고, 그게 산화하는 효소예요. 디하이드로제네이즈. 그게 알데하이드가 산, 애시드, 카복실릭 애시드, 산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분해 대사가 되는데요. 이 효소가 좀 없는 사람은 이 산으로 쫙 분해가 돼가지고 대사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알데하이드 정도까지 그럼 막 메스껍고 막 그러게 해서 이걸 왜 사람들이 왜 먹지? 먹고 또 머리가 아픈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고기도 먹고 그러잖아요. 소화 효소가 많이 있습니다. 파파인, 뭐 펩신, 트립신 뭐 해가지고 단백질을 이렇게 가수분해하는 효소들도 많이 있어서 오늘 점심 때 막 할머니랑 진수성찬을 먹어도 저녁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파요. 다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흡수가 되고 하죠. 소화 효소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빨래할 때도 그러니까 소화가 아니라 효소 세제 같은 것도 쓰고 뭐 다양한 효소들이 있습니다. 효소들이 또 신호 전달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런 효소도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몸 안에서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그 반응을 이루어지게, 가수분해라든지 무슨 인산화라든지 뭐 산화, 환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적은 에너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효소인데요. 그러한 것들이 질환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를 공략하면 제일 좋겠다 하는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따라서 우리가 뭐 전쟁에 있어서도 누가 지금 저기 우두머리냐? 그러면 거기 헤드쿼터 거기 제일 근거지를 갖다가 뭐 공략하는 게 제일 낫다. 아니면 뭐 여기 건너야 되면 다리가 있다. 그러면 다리를 끊으면 뭐 못 온다든지 그런 전략을 세우듯이 질환을 이해하는 제어하는 데 있어서도 질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된다 하고요. 어떤 단백질 표적이라 해서 그래요. 표적 단백질, 효소나 뭐 수용체나 또는 뭐 이온 채널이나 이런 것들 다 단백질, 표적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약물이 고기를 딱 맞춰가지고 그거를 제어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양궁이나 사격에서 하듯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표적 단백질 발굴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 동물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실제인지 검증을 하고, 만약에 이게 실제 질환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제어하는 물질을 만드는 거죠. 어떨 때는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또 저해하거나 이런 물질을 찾는 방법을 쓰는데요. 컴퓨터 방법이 여기가 좀 제일 많이 전통적으로 쓰여서 이렇게 물질을 찾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물질을 말한 대로 어떻게 처음에 찾았다고 하더라도 활성이 좀 있지만 예를 들면은 무슨 약간 독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물성이 좀 안 좋다든지 그러면은 구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다양한 이 물질로 만들어서 최적화라고요. 활성은 높이는 게 좋겠죠. 선택성도 높이는 게 좋고 독성은 낮추는 게 좋고, 또 중요한 거는 새로운 물질을 찾았는데 보니까 알려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이 다 특허를 걸어놨다 그러면 우리는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특허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가 그 권리를 찾겠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최적화를 하는데 거기에 다양한 이제 컴퓨테이셔널 방법이 이 앞에서도 쓰이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한 물질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실제 그 뭐 질환을 제어하는 물질을 써야 되겠죠. 사람한테 쓰는 우리는 사람약을 만드는데요. 사람한테 바로 썼다가 이게 무슨 부작용을 나타낸다든지 그러면 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한테 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이라고 할 때 이게 클리니컬 트라이얼 해가지고선 사람한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에도 반드시 우리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물질을 사람한테 쓴다. 내가 그냥 만들 수 없지. 친구들 나눠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하기 전에 중요한 정보로는 전임상, 동물, 우리가 뭐 쥐라든지 뭐 좀 개라든지 뭐 그 멍키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전임상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실제 동물에서 이런 효과가 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물론 나도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동물 실험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요즘에는 대체 실험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피할 수는 없어요. 실제 살아있는 동물에서 최소한의 실험으로다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는데 동물 실험에서 얻고자 하는 가장 큰 정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이 물질이 열심히 만들었거나 찾거나 했는데 안전한가요? 안전한가? 물질이 약효는 조금 별로 없어도 안전하지 않으면 줬더니만 동물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자 이게 우리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뒤에다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이 연구를 하는 사람도 저 같은 경우는 막 원자 레벨 막 이런 식으로 다 분자 레벨, 원자 레벨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막 아주 미세한 거를 막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자세하게도 보지만 멀리서 보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삶도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지? 한 번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맞나? 이 각도에서도 보고 저 각도에서도 보고 응?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좀 해보고 그게 필요한 게요. 우리가 암세포를 죽여야지 암을 지금 치유를 하겠죠. 그럼 암세포를 죽이자 이게 목적이 돼가지고 암세포를 어떻게 죽일까? 근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찾았어요. 엄청 행복하죠. 이제 암을 정복하겠다. 암세포 이제 실험을 했더니 암세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동물에 사람까지는 아직 아니고 동물에 먹였더니 암세포도 죽었는데 동물도 죽었어요. 그 물질을 쓸 수 있을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학생이 막 웃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라는 거는 암을 죽이려고 할 때도 암세포를 죽이면서도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점은 뭐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이 건강한 세포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구별해가지고 안전성은 확보하면서도 선택적으로 암을 이렇게 공략하는 이런 거를 찾는 노력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동물에서 살아있는 동물에서 안전한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효과가 있느냐. 동물에서 효과가 없는데 사람한테 넣기는 좀 그렇잖아요. 동물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용을 하느냐. 또 우리는 약이다 그러면 약효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약효만큼 또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지금 그 옵티마이즈 최적화를 할 때 볼 때는 물성이라 가지고서는요. 그 물질이 약으로서 필요한 성질을 잘 갖고 있느냐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 몸은 물로 많은 퍼센트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약물이 그러니까 물질이 물에 잘 안 녹는다. 그러면은 세포 안에 흡수가 잘 안 될 것이고 바로 배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얼마나 약물로서 작용하기에 좋은 그런 성질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 용해도라든지 잘 흡수가 돼야 되죠. 몸 안에서 분포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사가 돼서 배설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생로병사가 있듯이 약은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게 자기의 운명이에요. 어떠한 약물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성질이
더 좋은지 좀 안 좋은지 그거는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요즘에 가을이면 또 막 가을 알러지다, 봄이면 또 뭐 꽃가루 알러지다 해가지고 막 기침제책이에요. 그러면 보통 안티히스타민이라는 걸 먹잖아요. 히스타민 해가지고 그런 이렇게 재채기나 콧물 이런 거 나는 거 좀 줄이는데, 그걸 먹었더니 콧물은 들렀는데 막 졸려요. 시험 전에 먹었다가 막 시험 망쳤어요. 그럴 수가 있죠.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작용과 부작용은 우리는 효과는 높이면서 부작용을 낮춰야 될 때, 졸리다 하는 거는 뇌로 이게 지금 가가지고 어떠한 원하지 않은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근데 무슨 치매라든지 아니면 뭐 뇌에 작용하는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디지즈 이런 걸 할 때는 뇌에 통과를 해야 돼요. 몸은 여러 가지 기관으로 있어서 여러 장기들이 다 중요하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하지만 또 뇌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이 대사를 하는 데는 간이라든지 또 이 그 신장이라든지 여러 기관이 다 중요합니다. 올간이. 뇌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서요. 아까 말한 대로 세포가 중요하니까 세포를 막으로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하듯이, 이 혈관으로 이어졌을 때 뇌는 또 특별한 여러 가지 조정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뇌하고, 그러니까 혈액하고 뇌에 관문을 뒀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통과를 못해요. 거기는 좀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 도성 이렇게 문으로 뭐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래서 관문을 뒀기 때문에요. 뇌로 아무거나 막 들어오는, 전신작용하는 것이 뇌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부작용이 나타났으니까 그건 뇌로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뇌에 들어가가지고 뭐 아까 말한 도파민 수용체, 뭐 세로토닌 수용체 그런 거랑 작용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약효를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성질이 더 좋으냐 나쁘냐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약효와 함께 약물의 물성을 또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그러니까 조절하면서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DM이라고 하는 게 absorption, 흡수예요. distribution, 분포, 몸 안에 분포가 되고, metabolism, excretion 해가지고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좋지, 이게 귀한 약인데 한번 먹으면 몸 안에 계속 축적되는 게 좋냐? 안 좋아요. 대사돼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유효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약은 뭐 하루에 3번 먹고, 어떤 약은 뭐 한 번 먹고 그럴 수 있어요. 혈중 농도 이런 거를 보고서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동물, 살아있는 동물에서 테스트한 다음에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국가기관에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이제 사람한테 쓰이는 게 임상, 1상, 2상, 3상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이런 승인을 해줄까요? 혹시 아는 학생? 그렇죠. 식약청, 식약처, 그죠? 청에서 처로 이제 신격이 됐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미국은 어딜까요? FDA죠. 그러니까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해가지고 FDA가 승인을 해준다 이 말씀이죠. 국가기관에서 승인을 해서 이제 이런 실험용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다 하고 승인을 해야지 사람한테 쓰이는데, 일상에서 보는 거는 일단 안전한가 하는 것으로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한 사람, 이렇게 병원에 보면 임상시험 참가자들 뭐 이렇게 할 때 일상은 건강한 사람한테서 특별한 위해가 없는지, 독성이나 뭐 문제가 없는지 보고, 일상을 넘긴 다음에 2상은 좀 환자 보는데, 여기도 효능과 함께 안전성은 계속 봐요. 그리고 그게 좀 효과도 잘 나타냈다. 그러면 3상으로 넘어가가지고 보대 확대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 번 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라든지, 그래서 글로벌 신약으로 하려면 다른 인종적 그 환자군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죠. 근데 하나의 약물이 그리고선 이제 그 실제 약물도 승인을 뭐 식약처 FDA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가는데, 어떤 약물은 그냥 처방 없이 쓰는 약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의사 처방을 받고 쓰게 되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약물이 어떤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화학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성도 하고 또 정보를 잘 그 모아서, 근데 이 활성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이 생물적인 측면에서는 표적 단백질도 발굴하고 검증도 하고, 또 검색, 이게 활성이 있나 없나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크게 봐가지고 화학, 생물로 나눴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뭐 약물학이라든지 또 약제학이라든지 등등 뭐 구조생물학 등등 해가지고 많은 그 과학의 여러 전공자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 깔때기처럼 많은 것으로 테스트했다. 그 다음에 뭐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후보 물질이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냐면 평균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하나의 약물이 만들어지는데 뭐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 한 5, 600개의 그 장애물을 넘어야지 된다고 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냐? 평균 한 1조 원 정도. 1조 원 감이 안 잡혀요. 천문학적인 숫자죠. 1조 원을 그냥 드리면 약물이 하나 나오면 좋겠으나 그렇지도 않아요. 1조 원 드려도 꽝 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막 신문에서 나오는데 막 임상 3상을 갔다가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많은 실패. 이거는 굉장히 성공률이 낮고요. 실패율이 높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실패는 그냥 다반사다. 5, 600개 허들 중에 넘다가 또 떨어지고 하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아내야 돼요. 실패해도 그냥 그러려니 또다시 한번 해봐야지. 몇백 번의 시도를 통해 가지고 찾아진 물질이 있어. 어떤 약물은 막 무슨 숫자를 먹이는 약물도 있어요. 아, 이만큼 트라이를 했다. 근데 최후까지 해서 찾아냈고,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실패다 했는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또 봐가지고 또 살려낸 약물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비아그라 같은 거죠. 임상 시험에 가가지고 비아그라 했더니 비아그라 실패작입니다. 해가지고 임상 시험에서 실패했어. 원래 이게 심장질환 이런 거, 협심증 이런 임상을 갔는데 별로 안 좋아서 이 그 프로젝트 이제 죽는 거였는데 환자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잘 말을 했고, 임상 시험 하는 사람들은 이게 유의미하게 통계적,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이게 유의미한 환자한테서 이게 이제 임상 시험 대상자한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아 그래, 여태까지는 이런 환자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법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용도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기부전 치료제로 시프팅을 해서 완전히 큰 히트를 친 약물 있죠. 영화도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 이렇게 하듯이 약물도 이렇게 블록버스터 약물이 되는데, 그전에는 없던 이거 나이 들면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보약 드세요 뭐 이랬던 것이, 이거는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 약물은 어떠한 기전에서 이런 걸 치료한다 하는 것을 밝혀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행복한 삶을, 그러니까 죽고 살고 뭐 고통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약물들도 많이 개발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행복한 삶을 주는 약물로 전환이 되게 됐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지금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게 이 현상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연구자가 계속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그걸 또 살릴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거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자 하면 우리가 목적은 무슨 치료제였는데 이게 아니다,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냥 실패해가지고 그냥 다 문 닫고 그냥 뭐 쫓겨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그냥 건져내고 또 거기에서 주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대로 세렌디피티, 우연으로 발견됐다고 하는 거에 비약으로도 뭐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 현상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관점에서 잘 보고 또 유용성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예이기도, 좋은 약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있어서 성공률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인다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원하는 바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요즘과 같이 IT가 발전해서 컴퓨터의 속도도 굉장히 많이 빨라지고, 저도 이제 국가 초고속 컴퓨팅, 그러니까 슈퍼컴 그런 것을 또 활용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요. 컴퓨터는 시뮬레이션이다 하는 거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컴퓨터 안에서 이제 그 예측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IT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그래서 2013년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도 계산화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받으셨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신약 개발 이런 때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큰 이분들은 이제 기초과학을 하는 분들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런 기초적인 이제 이론이나 그 과학적인 발견들이 이렇게 응용을 또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인류에게도 큰 공헌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약물이 개발될 때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 설계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있어가지고 각 단계마다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약물 설계를 해가지고 개발된 약물이 있는가 궁금하시죠? 대표적인 약물은 글리백이라고, 이게 혈액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해가지고 혈액암 치료제로서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노바티스사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스위스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더 작아요. 아주 정밀화학, 제약 이런 거 굉장히 발전되어 있죠. 노바티스사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잘 응용을 해서 지금 세계 1, 2위를 다투는 아주 큰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 표적 단백질을 찾아가지고 컴퓨터 방법을 써서 디자인을 한 약물로서, 이 표적은 BCR 에이블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인산화 효소입니다. 단백질이죠. 효소, 그 인산화를 시키는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글리백이라고 항암제는 거기에서 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이 결합을 해가지고 원래 반응이 되는 것을 막는 저해제, 효소 저해제로 작용을 하고, 이게 지금 50억 불 한 해에 2015년 한 해에 50억 불 매출을 할 만큼 계속적으로 아주 큰 수익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약물 개발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하나의 약물이 개발됐을 때는 전 세계 마켓을 우리가 또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블록버스터 약물이 됐을 때는 큰 수익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고위험이지만 하이 리턴, 잘 성공했을 때는 아주 수익도 굉장히 높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학산업을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런 기술집약적인 것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자본만이 아니라 많은 또 브레인, 머리를 써가지고 효과적으로 약물을 찾아내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지금 회의를 하고 달려온 그 AI 신약 개발, 여기에서도 국가에서 많은 연구비를 주어서 많이 이제 효율적으로 많은 성공을 좀 얻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약물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릴렌자라든지, 조금 이따 제가 오늘 주로 설명할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물, 이런 것들도 개발 시간도 굉장히 단축시키고 성공을 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은 아주 지금도 현재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오르겠죠. 요즘 말한 대로 데이터가 쌓이는 만큼 AI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이제 좋은 약물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은 계속 되는데요. 크게 봐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 설계를 통해서 약효 물질을 발굴하는 거를 그냥 크게 대략 이렇게 나누자고 하면은, 표적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정보가 있을 때, 그 굉장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럼 여기 안에다가 딱 넣어보자,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게 없을 때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또 활성 값이라고 하겠죠. 화합물의 케미컬 구조와 함께 그 활성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활성이 좋구나, 이거는 별로 안 좋구나, 또 물성 이런 것도 다 테스트를 해서 그런 구조하고 활성, 또는 구조하고 물성, 구조하고 이제 그 독성, 여기서의 구조는 이렇게 화학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것과의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그 리간드 기반 방법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컴퓨터 방법, 테크놀로지들이 개발이 돼서 이제 좋은 물질을 찾아내고 또 새로 디자인하는 데 역할을 하는데요. 이 프로틴의 단백질의 구조를 이제 볼 때, 이 구조는 뭐냐,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물이 그 표적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효소 단백질하고 이제 결합이 된 모습입니다. 물론 네모 박스는 우리가 편의상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단백질 구조고 이게 약물 구조입니다. 근데 약물이 이 타미플루라는 약을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타미플루 해가지고 뭐 신종플루라든지 그런 거 인플루엔자 감염이 됐을 때 쓰이는 약물이죠. 근데 그 약물이 이 효소의 결합 부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 활성 부위에 들어가서 결합을 할 때 어떠한 결합을 한다 하는 것이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 타미플루는 디자인된 아주 패셔너블한 약물인데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신종플루를 어떻게 일으킬지 우리 질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이 학생이 있어요. 지금 아주 해피하게 얼굴 웃고 있네요. 친구랑 만나서 이렇게 막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지금 이게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눈물 콧물 안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표면에 또 다양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효소 작용을 하는 단백질들이 바이러스 표면 또 있는데 친구랑 막 얘기하다 다른 친구랑 막 기침도 하고 뭐 하다가 이거 쏙 들어가서 감염이 된 거죠. 아직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친구랑 뭐 이 얘기도 도란도란 나누다가 뭐 재채기하고 그래서 막 들어가서 이 친구 몸속에 이제 들어가는데 쭉 가가지고 볼 때 이 바이러스 표면에 특히 좀 유명한 단백질 2개를 먼저 소개를 하겠어요. 이 단백질은 헤마글루티닌이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헤마글루티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고 이게 또 무슨 작용하냐? 뭐 몸 안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는데 바이러스는 아주 영리해요. 바이러스 세계에서는 바이러스가 전세 막 이렇게 막 많이 퍼져나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자기 후손을 만들려면 다 에너지가 드는 거를 사람한테 쑥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 아까 헤마글루티닌이 사람의 그 세포 막에 있는 CR산이라고 하는 것과 이 손을 잡듯이 해가지고 안으로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감염 들어오는 거는 목적이 있죠. 들어와가지고 얘가 깨집니다. 바이러스가 팍 깨져가지고 이거는 사람 몸 안에 세포 안에 있는 핵이에요. 핵에서는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사람을 위해서 사실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막 쓰는데 바이러스가 자기가 침입을 해가지고 세포 안까지 쑥 들어온다면은 자기가 팍 분해가 돼. 그 다음에는 사람이 단백질을 만드는 핵 안에서 자기의 후손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너지 안 쓰고 엄청 우리 기생충처럼 그죠?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는 우리는 핵에서도 막 만들어내는데 막 만들어내는 것 중에 사람 것도 있지만 바이러스 거를 이렇게 핵산 뭐 단백질 만들어가지고 다시 조합을 하면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서 하나가 감염이 되면은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단백질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계속 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가야지 되는데 아까 들어올 때 헤마글루틴하고 CR산하고 손을 잡고 들어왔다고 했죠. 나갈 때도 그 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냐? 계속 나랑 손잡고 있어야지. 나갈 때는 이 결합이 방해가 될 수 있는데 그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옆에 있는 효소인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들어올 때 필요한 헤마글루틴인 들어와가지고 많이 후손을 만든 다음에 나갈 때는 나는 이제 안녕 끊고 나가는데 역할을 하는 게 뉴라미니데이즈라는 효소로서 그게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두 단백질을 기억해 주세요. 이 친구도 옆에 있다가 얘기하다가 막 감염이 또 됐어요. 막 눈물 콧물 막 흘리게 되는데 뉴라미니데이즈는 말한 대로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될 때 세포 표면에 수용체를 인식하는 과정에 필요한 헤마글루티닌과 함께 옆에 있어서 이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감염된 세포로부터 잘라내가지고 바이러스가 벗어나게 하는 확산 이게 방출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쓰이는 효소로서요. 생김도 이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이것도 다 이 부피도 있고 이 탄소 또 질소 뭐 그 산소 이런 거로 이루어진 이것도 단백질 이게 2차 구조 3차 구조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단백질에 또 여기는 어떤 또 그 조효소도 갖고 있고 이게 작용을 이제 할 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연결돼 가지고 펩타이드 또 연결돼 있죠. 말씀드린 대로 부피도 있어서요. 이거를 껍질을 이렇게 쐬어보면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부피가 있어요. 다 그냥 짝대기가 아니고요. 어떤 거는 물하고 친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어떤 거는 또 지방하고 친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뉘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할 때 이제 그 사실은 여기 활성 부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 화학적인 반응, 뉘라미니데이즈는 가수분해 효소니까 물이 들어가가지고 뭐를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 활성 부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약이 몸으로 이제 이 감염이 돼가지고 둘 다 이제 막 힘들어서 약을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이 하얀 약을 이제 먹어요. 먹어서 몸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약은 먹으면 우리가 주사 맞는 거 좋아하지 저런 사람 별로 없죠. 가끔가다 있는데 별로 없어요. 이 약으로도 먹어가지고 여기서 막 붕해가 되고 해서 위 장관에서 이게 흡수가 됩니다. 흡수돼가지고 전신에 분포가 돼야 되니까 혈액중으로 이제 여기 까맣게 보이는데 사실은 좀 빨간 혈관으로 들어와서 전신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또 감염된 부위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야지 돼. 그러니까 이 약물이 흘러 해가지고 감염된 부위까지 막 가가지고 거기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약물이 좋아도 거기까지 못 간다 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기가 감염돼서 지금 막 방출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약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작용을 하냐. 이 뉘라미니데이즈가 여기를 쳐가지고선 가수분해되는 걸 막아요. 어떻게? 이 뉘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효소 활성 부위에 쭉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르는 역할을 못하게 효소 저해제로 작용하니까 여기는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방출되고 널리 퍼지고 하는 거를 막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행복한 웃음을 찾았습니다. 약의 효과라는 건 굉장히 크죠. 타미플루라는 거는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를 이제 그 바이러스 확산에 필요한 뉘라미니데이즈를 표적 단백질로 해서 이것의 활성을 막는, 말하자면 가수분해를 막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느리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 저해제는 원래 작용하는 것보다 더 결합을 잘해가지고 그 작용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을 개발한 사람은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제 김정은 박사님입니다. 성함이 또 특이하시죠? 지금 원래 길리아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약회사에서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우리랑도 같이 따로 일도 하고 했는데요. 이게 말한 대로 단백질의 구조, 여기서 뉘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표적 단백질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효소 저해제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사실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정보를 잘 보면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요. 봅시다. 1994년에 네이처라고 하는 아주 큰 이제 그 유명한 학술지가 있어요. 거기서 윌렌자를 이제 그가 이제 인플루엔자 그 드럭의 첫 번째 드럭으로서 GSK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잘 보니까 논문이 보니까 윌렌자라는 거는 인플루엔자 감염의 치료 예방에 쓰이는 약인데 흡입형 제제란 말이에요. 흡입을 해야 돼. 근데 흡입형 제제보다 경구 투여제 장점이 많기 때문에 또 경구 필요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러면은 먹는 알약으로서 개발을 한 게 치료제 개발을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치료제 개발을 그 타미플루가 먹는 알약 개발을 성공한 건 1996년이에요. 2년 만에 했단 말이에요. 정보를 잘 활용하면 그 시간을 또 단축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로슈의 이 특허권을 판매가지고 지금은 이제 로슈가 전 세계에 판매를 하죠. 1999년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15년 보통 걸리는 거를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환자한테는 빨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뭐 가장 바람직한 거죠. 시간 단축.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구조 기반한 컴퓨터 방법을 써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이 타미플루는 어떻게 생겼을까? 화학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캡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만 보죠. 지금 여기 로슈 마크가 되어 있지만 원래는 길리앗 사이언스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 라이센싱 아웃을 한 거죠. 특허권을 판매를 했는데 굉장한 또 수익을 얻었죠. 전 세계 신종플루가 막 창궐을 했을 때 이 회사는 이 약 만들기 엄청 바빠요.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제약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산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효과 있고 뭐 이제 좋은 약을 만들면 환자들이 그거를 구매를 해서 낫는다고 하는 또 그 효과를 얻고 또 이 그 산업은 또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를 이제 분자 모델링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환 구조도 있고 뭐 산소, 뭐 질소, 탄소, 수소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뉴라미네이지의 여기가 활성 부위거든요. 그래서 활성 부위에 딱 들어가서 반응을 잘 하고 이런 것들 결합을 잘함으로써 원래 작용하는 것을 막는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컴퓨터상에서 재현하고 또 새로운 물질을 찾고 하는 것을 하는 게 뭐 저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데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으니까 오늘은 다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성공된 다른 예를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좋은 약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화여자 대학교에 있고 이렇게 혹시 이대 방문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또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여학생, 남학생,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포스닥으로서 많은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서 반가웠고 또 이 강연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